네, 안녕하세요. 이찬웅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책, 치유의 글쓰기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회에 걸쳐서 제가 읽은 책의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글쓰기에 대한 책이고요. 글쓰기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쓴 책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글쓰기에는 자신의 어떤 상황과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서 보게 함으로써, 즉 객관화함으로써 치유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그런 논지인데요. 그런데 이 운동이 좋은 줄 아는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소수이듯이 글쓰기 혹은 일기 쓰기가 좋은데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소수죠. 그래서 이 책에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글쓰기, 일기쓰기의 장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글쓰기의 동기부여를 받는, 그래서 실제로 실행까지 옮겨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일기쓰기의 이점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는 육체적인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정서적 이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부딪힐 때, 또 그런 것들이 예상될 때 이제 글로 차분히 풀어 놓다 보면은 그것에 당당히 맞설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 정신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생각의 혼돈을 정리하고 또 문제 식별 능력을 주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영적인 이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며 직관으로 나가는 통로를 열어주고 또 지혜의 중심에 나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통합적인 이점인데요. 과거를 탐구하고 좀 더 창조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그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이 책은 그 일기 쓰기가 치유와 맥락이 다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솔직하게 쓰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유의 방법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즉 말하자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일기 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분명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효과를 같이 공유하고 있음에도 또 한편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지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는 보통 다른 사람에게 이 글이 공개될 것을 전제하고 쓰게 되죠. 그래서 SNS나 웹 블로그의 글쓰기가 모두 이렇게 공개를 전제한 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글은 아닐지라도요, 최소한 그 다른 사람들이 내 글을 볼 것을 의식하고 쓰는 글이라는 점이죠. 그러나 일기 쓰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쓰는 글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쓰는 글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한다면 결코 자신에게 정직한 글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지점에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순수한, 온전한 일기 쓰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기 쓰기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그런 글쓰기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SNS나 블로그에 쓰는 글은
그것이 아무리 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골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는 일기쓰기는 순수한 일기쓰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일기쓰기의 고유한 어떤 그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글쓰기가, 일기쓰기가 손맛을 느끼면서 쓰는 게 하나의 맛이지만 그것은 누구라도 금방 떠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도구이기 때문에 일기쓰기만은 저는 디지털 공간에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보안에 강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에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러한 보안 장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기 쓰기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일기를 어디에 쓰면 되겠다 하는 부분까지 이제 감이 왔는데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것들을, 책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선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성인의 그 어른들의 일기 쓰기는 우리가 사춘기 때 뭐 다이어리 꾸미기 그런 거를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예전에 사춘기 때 그 감정을, 격정을 토로하듯이 한 번 쓰면은 A4 용지 뭐 3, 4장 그렇게 써야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니죠. 분명하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를 면밀하게 살피고 특징적인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일기를 좀 규정하고 일기 쓰기를 하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데 뭐 특별하게 쓸 게 없을 것 같다, 매일 똑같은 말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비록 비슷비슷한 별 특징이 없는 것 같은 하루하루라도 사실 면밀히 살피고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 감상을 기록하는 식으로 일기를 쓰면은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유용한 질문들을 해보면 좋아요. 책에서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일기 쓸 거리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오늘 가장 나를 놀라게 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2번째는 오늘 나를 가장 감동시킨 일은 무엇인가? 3번째로는 오늘 내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런 3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 일과를 성찰해보면 반드시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감상을 기록하는 식으로 일기를 쓰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또 매일매일 의미 있는 일기들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팁은 꿈에 대해서도 한번 기록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꿈 중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일기 쓰기에 적용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나는 꿈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은 적어볼 만한 게, 왜냐하면 책에서 꿈이라는 것은 억압된 욕망이나 불안이 변형되어 의식에 떠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우리의 삶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열쇠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들을 좀 적어보면 뭔가 더 나은 해결책, 방법, 힌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저부터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기 쓰기를 도전해보면 정말 일기 쓰기가 하루를 살리는 작업이고, 또 그렇게 살아난 하루가 내일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뭐 매일 쓰다가 또 까먹다가 뭐 그런 게 이제 반복되긴 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일기를 계속 써야겠다, 그렇게 다짐해 보면서 오늘 책의 내용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셰퍼드 코미나스의 치유의 글쓰기를 읽고 그 내용들을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